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토론 740 설경환 진행자의 휴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KBS 기자 김혜정입니다.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이달 초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행계획을 통합한 것인데요. 이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균형 발전을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우려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방시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전에 여권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장 그리고 구리시장 등과 회동하며 수도권 재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잔뜩 위축된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생방송 토론 740에선 지역 위기의 실체 그리고 이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6선을 역임하신 이 천정배 호남 백년 살림 민심센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방시대위 활동과 관련해 정말 많은 답변을 해주실 분이죠. 국정과 의정을 두루 섭렵하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호남 출신 경제전문관료십니다. 기획재정부 재정 담당 차관을 역임하신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안도걸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토론에 앞서 가장 궁금한 게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국가 균형 발전은 가장 첫 번째 화두였고 정말 국정과제에서 최상위에 있었던 이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양극화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요 실패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먼저 천정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역설적으로 보면은 서울과 수도권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그걸 좀 분산하자는 것이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힘센 수도권을 상대로 해서 지방이 뭘 뺏어 올려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과제가 어려움에 비해서 역대 정권의 그 의지가 매우 약했다. 앞으로 오늘 토론 과정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뭐 말은 화려했지만 그 예산 뒷받침이나 뭐 정책 뒷받침이 굉장히 약했고 그래서 한마디로 구호에만 그쳤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려면 이 정치 차원의 정권 차원의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구호에 그쳤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과제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지금 선봉장에 쓰셨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님. 네. 네. 지금 실패 요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뭐 잘 알다시피 아마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단군 이래 엊그저께까지도 워낙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국정 운영 또 중앙 주도의 그러한 경영 시스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서 우선은 중앙 주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중이 됐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IMF라든가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뭔가 경제적으로 아주 시급하게 빨리 효율화를 따져야 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대학교의 정원도 왕창 늘리게 되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공장들의 신증설을 기업들이 원하다 보니까 그걸 또 정권마다 다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또 주변에 신도시 1기, 2기, 3기를 계속 늘리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았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가 254명인데 254명 중에 121명이 수도권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12% 수도권의 인구에 이것저것 합한다는 뭐 52%가 몰려 있다 보니까 유권자가 많으니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수도권 위주로 정책을 펼쳐버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수도권이 저렇게 비대하게 커졌고 반대로 지방의 이런 소멸, 수도권의 쏠림 이런 게 아주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경제적, 정치적 효율성 때문에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지금
안 이사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시기에 그럼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 수도권 집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생태계지만서도 그래도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낙후된 것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 함은 현재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이제 관성의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을 이제 깨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좀 되겠습니다. 인구의 이제 50%, 경제력의 60 내지 70%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어떤 수도권의 어떤 기득권을 좀 있잖아요. 일부 내려놔야 되는 이런 문제고 또 17개 광역시도 간에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이제 조정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제대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려면은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비전과 또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일관성 있게 이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러한 정책 맥이 이렇게 끊긴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어떤 정부의 의지나 역량에 따라서 국토 균형 발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세종시가 건설이 좀 되었고 10개 지방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저도 이제 정책의 담당자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2단계에 걸친 재정 분권 조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당시에 국가 산림 국간지기로 약간 이제 유보적인 입장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국가 재원에 12조 원에 해당하는 국가 재원이 지방으로 이렇게 이양이 되었고 또 국가가 간장했던 4 내지 5조 원 정도 규모의 국가의 어떤 고난과 국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또 이러한 결단이 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만이 이거는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제 공약을 하고요.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지 이제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일단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말 많은 곳 돌아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 사실 궁금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역대 대통령들께서 다 이렇게 지방 그야말로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다 해오셨고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성공했고 또 어떤 것은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좀 다르게 해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방시대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방이라고 얘기하면서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고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중앙에서 기준을 딱 정해갖고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방에서 자기 지역에 상관없이 이를테면 해남이나 완도는 바닷가인데 괴산은 내륙인데 저기 강원도 인제는 완전히 접경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이 이제 중앙에서 딱 기준 내려보내고 이 정도로 해서 공모에 하면은 20억씩 주겠다. 그러니까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는 중앙 주도의 계획과 예산 지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한번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계획 자체를 완전히 지방에서 세워라. 그래서 종합계획도 시도에서 시군구 의견을 듣고 시도의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종합계획을 지방에서 올리게 하고 전에는 부처별로 전부 각기 따로 지방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고 이러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중앙부처에 하는 것도 완전히 종합을 해가지고 부처별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것 말고도 아까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는 지방도 서울하고 경쟁하려면 좀 크게 키워라 초광역으로 해라. 그 종합 계획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까지 형식적이었었던 지방시대의 그 위원회가 이번에는 총괄하고 조정하고 점검하고 심지어는 지원까지도 여기서 하게 되는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함께 처리를 하는 총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 구성들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현직 장관들이 14명이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17명과 지금까지 없었었던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방 정책과 관련되는 것을 총괄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지방시대위원회 혹시 자문에서 그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겠다.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떠십니까? 좀 잘 수행해낼 걸로 보이시는지 어떤 기대? 우선은 우리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워낙 뚝심이 있으시고 또 열정이 넘치시고 더구나 이제 우리 낙후된 우리 호남의 또 대표적인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 자문기구죠. 이게 정부 내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 안 이사님께서 오래 일해 보셨겠습니다만은 자문기구란 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의 실행력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저 토론이나 하다가 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 이제 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기존 1년간을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메가 서울 문제만 해도 물론 그건 이제 여당에서 제기한 문제지만 사실상 저렇게 큰 문제를 여당에서 청와대나 윤 대통령하고 무슨 교감 없이 했다고 볼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지역 균형 발전은커녕 지금 서울을 비대화시키는데 오히려 앞장서고 있지 않나.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몇 달 전에 우리 광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허탈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국가 첨단 전략산업 산단 지정을 전국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경기도 용인에는 300조짜리 반도체 산단을 지정을 했고 그때 우리 광주에는 6,700억짜리 미래차 국가 산단이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용인 300조 산단의 0.2% 남짓이 바로 우리 광주 산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돼서는 그 거꾸로가 돼야 이게 어떻게 이 지역 격차가 줄고 균형 발전이 있을 텐데 역시 그런 것들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정현 부위원장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균형 발전 의지를 갖도록 좀 잘 만드시는 거. 이게 나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관님 말씀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아까 지적한 그런 사례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정을 이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나 환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지방 발전, 지방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제가 봅니다. 첫째는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하고 시도지사들하고 간담회를 형식상으로 한 번 하든지 아예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취임 1년 반 동안에 시도지사들하고 4번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에 가장 특징이 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들을 대동하고 가서 이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 행사 중에 유일하게 시작 시간은 있고 끝이 없는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지방의 그런 의견을 듣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공약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그 공약 때는 사실 표가 다급하니까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공약하고 인수위 때 각 17개 시도에서 한 명씩을 받아가지고 같이 지역에 있는 현안 사업하고 섞어가지고 지방 정책 에 대해서 과제라고 이걸 명칭을 붙지 않고 한 시도에 15개에서 225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실천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짜면서 그 뒤에 시도지사들이 다시 뽑히니까 다시 내려보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역대 정권에서 단 한 번밖에 처음이었었던 인수위 산하의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동할 정도고 지방정부가 아직 헌법이 개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위원회도 지방 시대로 바뀌면서 나름대로 말하자면 지방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또 지켜보면서 또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대통령의 지방에 대한 의지는 역대 다른 대통령 못지않게 강한 거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안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국간직의 입장으로서 사실 지역과 충돌하는 일이 과거에 많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시대위원회 현재까지 행보로 봐서는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 잘 해낼 수 있을지. 네, 지방시대위원회 이제 우리 이정현 부위원장님과 같이 굉장히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에 어떻게 보면 화신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정말 거기서 굉장히 논의가 활성화되고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이제 정책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걸 제가 기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시대위원회는 하나의 이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을 이제 제시하는 거고 그 대안을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는 이제 정부 부처이겠죠. 정부 부처는 지금 17개 부처로 좀 나뉘어져 있는 거고 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는 이제 범부처 모든 부처와 이제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조정하고 밀어붙여야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부 여당이죠. 여당이죠. 여당에서는 이거를 입법적으로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입법은 또 정부 여당만으로 하는 건 아니죠.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또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정부 여당이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 부단히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노력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이게 쉽지 않는 거고 정부의 정말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로 되는 그런 현안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을 움직여야 하는 이 정부의 노력,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민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 지방시대위가 발표한 계획 안에 광주 전남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가 가장 궁금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그 계획안으로 인해서 이것에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잣대도 판가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먼저 이 부위원장님 어떤 광주 전남 계획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 가능할까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광주의 실정을 광주시장과 광주 공무원과 광주 시민들만큼 잘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신안의 실정을 신안 군수와 신안 공무원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지역 발전 계획을 전적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광주에서 제시한 광주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광주는 미래차 선도 도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광주에 지금 현재 27만 평의 광천동에 있는 현대 기아자동차와 광산에 있는 10만 평, 총 37만 평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래차의 광주가 선도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차, 수소차, 또 날아다니는 택시, UAM, 그리고 말하자면 자율주행차, 이것의 전진기지, 그리고 그 선도 도시가 광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만 평의 말하자면 미래차 선도 도시 국가 산단이 지정이 됐고 약 225만 평까지 지정을 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미래차에 대한 그거에 들어있었는데 이걸 아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광주시에서 그걸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광주시에서 최고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AI, 인공지능 데이터 집적센터를 갖다 놓은 데는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AI 시대에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곳에 AI 데이터 집적센터를 가지고 광주에서 관련된 인재 양성부터 시작해서 산업까지 제대로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 전당을 통해서 이제는 문화 산업 시대인데 제대로 된 로컬 말하자면은 문화 콘텐츠 포함해서 아주 우리나라에 적어도 문화에 관련한 콘텐츠를 제대로 광주도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안들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영광에 원전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만약에 원전에 어떤 비상사태가 생길 때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장
에도 고리 원전에 대비해서 있고 또 수도권에도 있지만 우리 광주 전남에 만약에 원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지 하고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서남권 원자력 말하자면은 센터를 갖다가 이번에 광주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다 이런 안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광주는 미래 성장 동력에 관련된 첨단 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발전 계획들을 제출을 했고 전라남도는 또 다릅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저기 신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광, 부안, 저기 군산에 이르기까지 해상 풍력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지역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알리백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전남만큼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 나주에 있는 이렇게 한전 산하의 여러 기관과 또 한전 대학교를 포함한 에너지 이렇게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남을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 생산하는 시설들을 또 공단으로 만들고 그리고 생산된 그 전력을 갖고 첨단 산업들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철 말하자면 광양제철이 세계 2,700만 톤 세계 1위인데 여기에서 초경량 강판하고 아주 강한 전기 강판 생산을 포함한 철강으로 한번 승부를 더 걸겠다. 그다음에 퓨처 M이라고 하는 2차 전지의 양극재 생산이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의 30%를 생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광양만 꺼내서 앞으로 이거 더 늘려가겠다. 그다음에 저기 고흥을 포함해가지고 이때다 드론 산업, 그다음에 UAM을 포함한 이런 우주 항공 산업 쪽으로도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광주 전남에서 또 가장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5,900km의 리아스식이 아니고 3,000개 섬이 있는 이 남도에 이 해양 관광을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 또 농도인 전라도에서 스마트 농을 갖고 한번 제대로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안들을 많이 냈고 이것은 다른 지역 것을 뺏어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 전남이 갖고 있는 여건과 환경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이런 신성장 동력들을 한번 키워보겠다는 게 광주 전남의 비전들이고 종합계획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잘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민들이 들어서 이제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미래차나 AI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습니다만은 또 지금 새롭게 나온 이야기들도 있긴 있어요.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정부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보이시는 건지 천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화려한데요. 실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지금 광주가 미래차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광주는 우리나라의 3대 자동차 도시의 하나입니다. 하나 수도권의 뭐 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울산과 더불어서 광주가 자동차를 거의 연산 거의 100만 대 수준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도시인데 문제는 지금 세계사적으로 내연기관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 미래차로 가지 않습니까? 친환경 뭐 전기차를 가는 것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올 들어서 이제 화성에는 경기도 화성에는 기아 자동차가 전기차를 생산 공장을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윤 대통령도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에서는요. 울산에서 현대자동차가 또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해서요. 그거 뭐 벌써 다 지금 한 2, 3년 뒤에 전부 양산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요. 광주는 이 무슨 선도도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직도 과연 광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를 언제 어떻게 미래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정제 자동차로 자율주행 자동차로 발전시킬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도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 기업인 그렇다 치지만 광주 우리 차원에서도 뭐 광주의 정치인들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은 더구나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때 이걸 큰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이걸 정말 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은 AI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우리 광주가 가져온 거지요. 그런 뭐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취임 후에 광주에 오셔가지고 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그럼 예를 들어서 광주를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실제 지금 정부에 반영돼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뭐 그 정부에도 제가 비판을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나는 우리 지역에서의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당이 서로 좀 다르더라도 민주당 시장이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당이 다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딱 붙잡아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요구도 하고 말은 압력을 넣고 해서 하는 작업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는 것이 저는 우리 호남의 정치권들이 어떤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계획안에 정부의 의지를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계획안에서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어느 정도로 보이시는지 안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정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광주 전남이 이번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새로운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특화 산업을 지금 발굴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광주 전남이 향후에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가야 될 이런 산업들 제시를 좀 많이 했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말대로만 실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은 다른 도시도 다른 지자체도 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장래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산업 지도를 지금 그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를 시작할 때 필요한 산업들, 철강, 조선, 자동차, 조선 다 국토에 있지 않습니까? 균형 배치. 물론 그때 경부권 중심으로 이제 배치가 된 불균형 전략이라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전국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전 지역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또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업화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산업을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균형되게 배치될 건지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비전 하에 이걸 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 간에 조화롭게 이 산업들이 분산 배치되면서 발전하는 거지 지방이 알아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새로운 산업 지역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산업을 일구려 하더라도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기업들이, 우량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산업이고 인재들, 두뇌들 필요한 산업들이죠. 그렇지만 지방에 인재가 좀 고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지방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이 공연불에 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실질적인 인재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제에 우리가 골몰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실질적인 진전이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큰 비전과 계획도 좋지만은 정부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예산에서 또한 이런 의지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측면은 또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선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4,500억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정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AI 전용 빅데이터 처리센터 우리 광주에만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이 300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젊은이들을 좀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1단계가 이제 마무리되었죠. 2단계의 이제 몫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몫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광주를 한국의 이제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새로운 계획과 또 그걸 뒷받침하는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남도가 향후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될 산업이 뭐냐?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30%를 우리 광주, 전남, 전북에서 지금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R200이라는 또 세계적 추세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제 전남 지역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R200을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산업이 데이터 처리 센터죠. 지금 데이터 처리 센터가 굉장히 수요가 지금 많은데 수요 대부분이 지금 수도권에 지금 밀집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새로 신규 설립을 하면서 전력 공급을 요청한 그런 수요가 보니까요. 32기가와트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32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전력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도권에 지금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신재생 에너지를 송배전망을 통해서 수도권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마무시한 투자가 필요되고 또 이건 굉장히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수도권에 있어서의 어떤 전력 불안의 문제도 또 초래할 수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야말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호남 지역의 빅데이터 센터들이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은 그와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출한다라는 이런 지금 정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한 교통 정리가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래서 광주, 호남 이 지역에 정말 신재생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육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전력 공급 그리고 개통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한 결정을 좀 내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사실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측하시면서 이 정책을 수립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어떠십니까? 지금 이게 우려하신 점들이 있어요. 좀 오해가 있어서 네네.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단 지방의 발전 계획들을 지방에다 맡겨가지고 시도에서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갖고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저한테 아까 묻기를 이 지방 말하자면 종합계획에 뭐가 들어있냐. 그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린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계획들은 그냥 올린 게 아니라 그 전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 시절부터 지방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우선순위를 선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실은 요구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굉장히 많은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지금 정한 수없이 많은 사업 중에 그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절대적으로 중앙에서 지금 시도에서 올린 이 계획에 대해서 지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고 과거처럼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에서는 지원하고 지방에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방에서 세우라는 겁니다. 지방 자체 아니냐 이거죠. 지방 자체라면 시장,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계획을 올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중앙하고 지방에 되지 계속 천수답처럼 예산 안 줘, 예산 안 줘. 예산이라는 게 뭔 사업한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다 절차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한다 그래갖고 내년에 한꺼번에 1,000억, 2,000억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광주 전남에서 다듬고 다듬어서 올린 이 내용들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안 전 차관께서 지적을 하시는 대로 신재생 에너지다 그러면요. 강원도나 경상도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m, 200m 바다에다가 폴대로 꼽아가지고 전기 이거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안은요 15m에서 20m입니다. 다른 지역의 것을 뺏어 오는 게 아니라 여기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호남이에요.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절대적인 대세라고 한다면 광주 전남은 이제 신산업의 대세를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예요. 이런 걸 살리자는 겁니다. 우리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지방끼리도 경쟁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러면 산업은 재편은 해야 되고 산업 지도도 거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시한 안 중에서 가장 좀 주목되는 부분은 4개 초광역권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이제 재편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는데 일단 저희 패널들께서는 보실 수는 없지만 저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더 컴퓨터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4개 초광역권을 보시면요. 이렇게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죠. 그리고 대구, 경북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일단 광주, 전남권 현재 발전 계획 일단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면요. 앞서 말씀 나왔었죠.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그다음에 차세대 모빌리티, 이 미래차일 수도 있고요.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에서 수립한 안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초광역권 발전 계획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다시 이행안이 마련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초광역권, 이게 초광역권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메가시티랄지 초거대 도시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 개 지자체에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뤄나가야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산업지도를 다시 만든다라는 건데 이 정책 추진 배경하고 사실은 기대 효과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워낙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수도권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서 수도권에 대항해서 어떤 버금가는 대항이라기보다는 같은 나라에서 대항을 할 수는 없으니까 버금가는 발전을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이제 규모 경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주, 전남 또는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 그다음에 충청, 남도, 북도, 대전, 그리고 세종시 이런 식으로 4개 권역으로 크게 서로 연합 내지는 연대 내지는 조합 내지는 뭔가 행정적으로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 막판에 가서는 통합이 행정 통합까지 간다 손치더라도 그 전에만이라도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자고 하고 이제 서로 협력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수도권하고 그나마도 약간의 경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광주 따로 전남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입니다. 16년 전에 광주에 있는 공항을 전남으로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광주 전남이 하나였다고 한다 그런다면 굉장히 쉽게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16년 전에 완전히 무안공항이 완공이 돼갖고 비행기가 뜨고 내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주공항 따로 무안공항 따로 옵니다. 그러니까 두 공항이 다 발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광주공항이 이전에 가버리면 거기에 290만 평의 땅이 산 하나 허물 필요도 없이 강 하나 메꿀 필요도 없이 광주 한 도심에 290만 평의 땅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최대한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손을 못 대고 16년 동안 이렇게 놀리고 있고 만약에 옮겨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안공항이 커지지 않습니까? 국제공항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굳이 인천공항으로 내릴 필요 있습니까? 무안공항을 갖다가 완전히 동남아 전용 공항으로 만들었던지 아니면 물류 전용 공항으로 만들었던지 MRO, 말하자면 비행기 고치고 정비하는 전용 공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무안 인근이 그보다 훨씬 많이 발전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이 서로 완전히 다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항 하나를 이전을 못해요. 공항 하나를.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가 17만일 때 어떻게 해서 여수 엑스포를 국제대회로 유치하겠습니까? 여천시, 여천군이 합해갖고 30만이 되니까 여수 엑스포를 유치를 했고 5년 동안에 12조를 갖다 SOC를 갖다 거기다 쏟아 부을 정도로 여수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순천이 혼자만 했다면 16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세계 박람회를 유치를 못합니다. 종합박람회로. 그러나 승주군호가 합해갖고 28만이 되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방이 수도권하고 대응해서 싸우려면 이제는 광주, 전남이 하나가 또는 아까 부울경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모 경제를 하자는 의미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광역권이라는 게 논의되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지역에서는 좀 약간 금기시됐다고 그럴까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는 행정통합 문제들이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활발히 이번 지방시대의 출범과 동시에 또다시 이런 논의들이 또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광주 전남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아시죠. 광주 전남은
당초에 사실은 저는 분리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하여튼 한번 분리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지금 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에 뭐 교착 상태를 겪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상징적인 겁니다만은 광주 전남 이연구원을 통합했다가 분리했다가 통합했다 분리했다 하는데 또 최근에는 또 분리를 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협력이 정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 해봤자 뭐 100만, 200만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수도권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돼야 되려면은 저는 광주 전남은 물론이고 전북 제주까지도 끌어들여서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봤자 인구가 5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되려면 우리 스스로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저는 광주가 좀 훨씬 더 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나중에 만든 건 저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반드시 광주하고 그만한 차이인데 꼭 그걸 광주 경계로 들고 오려고 하면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가 아무래도 초강력 메가시티를 만들면 광주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전북에도 뭘 좀 주고 제주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그 광주 시민들의 좀 뭐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초강력 메가시티가 완성될 때까지는 또 여러 가지 협력을 해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행정통합도 미루지 말고 당장 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를, 선진국의 예를 봐도 먼저 행정통합이 돼야만이 광주 전남이 통합되면 정말 뭐 여러 현안이 훨씬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도 좀 중앙정부에서도 예컨대 행정통합이 된 곳에 더 뭐 예산을 더 배정한다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강력으로 발전시킨다 하는 데 대한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행정통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짚고 한번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최근 수도권에서 김포 이제 서울 편입 문제가 계속 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일단 메가시티 서울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지방시대위와 사전에 혹시 조율된 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네.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마다 다 지역에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일이 있듯이 이제 서울의 인근에 있는 많은 시들이 서울시에 편입되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김포시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은 항상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지역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완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어느 시도가 통합한다든지 시군구가 통합하는 것은 법으로는 할 수 있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정부 주도가 아닌 반드시 지역민들의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를테면 관련된 지자체, 경기도가 관련돼 있고 김포시가 관련돼 있고 서울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장들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옛날에 뭐 순천 여수 광양도 통합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었고 광주 전북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었듯이 그냥 뭐 문제 제기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권 소속이기는 합니다만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왜 중앙당에서 국민의힘의 중앙당에서 축해든 것부터가 아주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좀 아주 그 잘못된 그런 개입과 간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김포시에 맡겨놓으면 김포시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김포시가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 도의회에서 또 반대해버리면 될 수가 없는 거고 김포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문제 제기는 아까처럼 우리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만은 메가시티를 가야 된다든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논의가 됐고 반드시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그 군이 나눠지고 시가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은 산이 가로막고 내가 가로막고 바다가 강이 가로막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요 10,000개 이상의 굴이 다 뚫렸고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철이 생겼고 1초면 전국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뭉치고 합치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기본 아주 그냥 방향이고 성향이고 아까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유럽도 EU라고 해갖고 뭉쳐서 유럽연합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방향 가는 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김포가 그런 문제 제기한 것도 맞지만
중앙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개입한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계기로 해갖고 지금 토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만큼 이렇게 메가 시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역 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쟁점화가 될 수 있고 화두가 됐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잘했다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 논의를 이제 수면 위로 올렸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안 이사장님, 그 지역에서 먼저 메가시티 논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리고 초강해권 협력 문제 그리고 메가시티 문제는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시작된 게 아니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굉장히 활발히 토의가 좀 되고 공론화가 됐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부울경 같은 경우는 특별연합, 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약을 통한 기구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되다가 6개월 만에 자초가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다 보니까 이제 중심 도시가 생기고 그 주변 도시는 또 거기에 중심 도시로 또 모든 걸 뺏기지 않느냐라는 또 우려가 이게 작용이 되면서 그게 이제 좀 자초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자체 간에 아주 그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수도권의 집중이라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거대 공룡에 맞설 수 있기 위해서는 작은 공룡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메가시티는 분명히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에서 주도가 돼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시범적인 모델이 나오고 또 그게 있잖아요. 확산이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메가 서울시티 문제는 이제 차원 문제고 또 이거는 부작용이 좀 너무 많지요. 지금의 만국병이 서울공화국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뭐 등등등 이거 뭐 셀 수 없는 있지 않습니까? 많은 또 부작용을 좀 파장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가 분명히 저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 위기 극복, 지방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세 분께서 딱 한 가지씩 요건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고 싶은 현재 균형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그 지방시대위원회 발표에 있던데요. 교육을 좀 지방을 강화시키겠다는 굉장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가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지역 인재도 길러야 되고 또 외부에서 인재가 서울이 아니라 광주에 와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지금 같은 국립대학인데 서울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1년에. 네.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2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4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구호만 무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서울에 안 가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그 못지않은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단어 하나씩 듣겠습니다. 교육부터 예, 듣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저는 좀 아주 가벼운 얘기를 좀 네.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앙 집권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요. 뭐 우리 차관님도 중앙부처에 계셨었지만은요.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지방의 특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또 가볼 수도 없는 문제고 실제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아마 저 윤 대통령 만나면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전 부처의 장관하고 차관 중에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도 말하자면 현 위치가 지방이다. 네. 지방 현장에 가서 둘러보게 된다고 한다면요. 기가 막힌 지방의 현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해답이 지방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답은 지방에 있다. 마지막 한 단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가 균형 발전 문제는 국토 대개조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한두 개의 정책을 바꿔서는 아니 되는 네. 문제고요. 나라 전체를 대개조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산업, 기업, 인재 고르게 전국에 분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새로운 산업 지도, 인재 지도 이걸 다시 그려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가 새로운 지도를 마련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생방송 토론 740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